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함꽃에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입니다. 저는 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 저희가 같이 읽고 모였는데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어령 선생님 혹은 이어령 씨, 네, 이어령 작가님, 또 이어령 장관, 전 장관님 이렇게 수식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바로 이어령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통찰 혹은 깨달을 거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력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소설가나 작가,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 특히 이런 종교인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가 2007년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셨던 거는 그 따님이셨던 그 이민아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도 이제 책이 있으시죠. 근데 읽어보면 사실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이어령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일에 빠지셔서 이제 어떤 자녀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2007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나중에 사망을 하셨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 2007년에서부터 2012년 이 5년 동안 너무 좋으셨대요. 네, 관계가. 네, 부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령 쌤은 2022년 올해죠. 네, 2월 달에 이제 소천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암 진단은 2015년에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항암 치료를 거부를 하셨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거부하셨대요. 네. 그래서 수술 2번. 수술 2번 하고 치료하시다가 아마 의사에게 조금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이런 이제 마지막 수업 이 김지수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책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분의 어떤 알짜배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와, 어떤 내용이죠?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김지수 기자가 조선일보에 썼던 글을 먼저 읽었어요. 마지막 그 인터뷰를 실은 거였는데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코너에 연재하는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과의 인터뷰가 적혀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제 정말 그 인터뷰가 나간 후에 댓글이 7,000개 정도가 달리면서 오히려 그걸 계기로 1년 동안 16편 정도 16번 만나서 16편으로 지금 여기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책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됐군요. 네. 인터스텔라에 나간 이어령 씨와 김지수 기자의 그 인터뷰가.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 지적인 부분이 뛰어나신 분이라 여러 주제를 넘나들면서 작은 질문을 했는데 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꺼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줄을 계속해서 치게 되고 또 찌를 자꾸 붙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암 투병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을까? 1년 정도 그런 기간 동안에 사랑이나 용서, 종교, 과학 이런 여러 주제들을 다룬 그런 인터뷰가 진행된 걸 담아놓은 책이에요. 네. 예전에 이 마지막 수업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알퐁스 도데 그 마지막 수업이 제일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여운이 되게 많이 남는 책이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 우리 옛날 생각이 막 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의 자리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강의 자료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쫙 강의를 펼쳐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고 가시고 어떤 그 인터뷰를 할 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어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일로 튀었다 저로 튀었다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처음 그리고 이분이 이여령 선생님이 던지시는 그 화두들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근데 꾸준히 읽으면서 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깊이가 저한테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끝까지 읽어봐야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혹시 저처럼 네. 이 책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아니 되게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딱 한 챕터씩 많이도 읽으면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깊이가 있어서.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이 책의 진가를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6개 챕터로 그렇게 구분하셨는데 마지막 2챕터가 또 한 번의 여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작별 인사이네요. 네, 그리고 에필로그하고 네.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라스트 인터뷰예요. 맞아요.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네. 이게 그래서 이 라스트 인터뷰가 그 신문에 실렸다는 그 내용인 거죠? 예, 맞아요. 이걸 보고 저는 너무나 압축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준비해가는 분이 계시네. 이분 이어령 선생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또 듣기도 들었지만 제대로 저는 책을 읽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책이 나올 걸 몰랐었지만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 이효령 교수님이 여기 안에서 기자랑 얘기하면서 말을 이랬다가 다시 저랬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잖아요. 네. 왜 선생님 이렇게 바꾸냐고 말을 이거냐고 저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변화하는 게 말이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인터뷰가 저도 그 당시에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2019년도에 쓴 인터뷰인데 이 마지막 수업도 돌아가시기 전에 출간이 됐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는 금년에 2월이고 또 어떻게 변하셨을까? 많은 더 극심한 또 이때와는 다른 그런 고통과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땐 또 어떻게 달라지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일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제가 사지 않았고 제 생일날 아들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요. 아이가 대형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보고서는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라면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는 이어령 선생님보단 이 책을 쓴 김지수라는 작가, 그 작가가 하는 일이 네. 제가 하는 일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대답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이리저리 튀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런 거를 아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도 네. 책을 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사실은 항암 투병하고 계시는 저희 시아버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께 이 책을 선물을 해드렸고, 또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약간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도 이 책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책을 다 읽은 후에 선물 잘못했다 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깊이가 있고.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었던 사람은 이 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혀 책을 안 읽으셨던 분이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도 같고, 네. 또 바로 죽음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책이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힘겹게 여겨지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래야 하나라는 예, 그런 나는 또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분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네. 준비할 수 있는 거, 오히려 50대, 60대 아직은 죽음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그래,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라면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 죽음과 함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딱 우리 때네요. 또 부모님 연로해지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또 완전히 생소하진 않고 예.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효령 씨가 참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외로움 혼자라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 외로움에 또 가치를 또 두셔서 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같은 것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어쩌면 피하고 싶고 고쳐야 되나 싶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저는 여기서 이제 죽음을 그냥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던 때가 아니라 척추로 느낀다는 얘기를 하신 거를 보면서 몸으로 그 죽음을 느끼는 것과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있겠구나. 아직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머리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고 커트 프레임이다. 네, 그거 어디 페이지였었죠? 이제 김지수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157페이지에 죽기 직전 눈앞에는 인생이 파노라마 필름처럼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네. 선생님이 아닐세,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커트의 프레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져. 찍지 못한 것, 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연결되어 돌아오기도 해. 인생이 파노라마가 아니라 한 커트라는 그런 말 여기 1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와닿으셨다고. 예. 네. 저는 한 번 돌면 끝까지 필름이 돌아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어차피 시간은 그렇게 흐르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한 컷 한 컷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일, 뭐 지금 먹는 음식, 그냥 그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 있게 재미있게 즐기고 기뻐하고 감정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 즐기는 거, 그거를 내가 너무 못했었구나. 너무 인생을 묵직하게 생각하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큰 대작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컷 한 컷이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아볼 수 있겠다. 좀 가벼워지고 해볼 만하다.
그래 오늘 혹시 잘 못 살면 내일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좀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 하루살이라고 표현하신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요. 아,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데 하루살이가 이 이어령 선생님 책을 읽은 다음에 하루하루 살자. 오늘 하루 잘 살자. 오늘 요 한 걸음만 보자. 이렇게 인생 관까지는 아닌데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122페이지 아까 제가 얘기한 외로움 그거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그 자리가 윤리의 출발점이라네. 타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 왜곡해선 안 돼. 일례로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남이 그걸 아는 줄 알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은 자기 아픔을 거기다 투영한 것뿐이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고요? 몰라, 모른다네.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플까? 그건 자기가 아픈 거야. 자기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엷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엷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와닿으셨어요? 이 글 전체 이게요. 이 글 내용이 특히 이제 이분은 아마 육체적인 고통을 밤에 새벽에 많이 이렇게 느끼고 계셨을 때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공감해주고 나눌 수 없죠. 아주 외로운 시간을 그냥 보낼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저희 엄마가 코로나를 겪으신 다음에 후유증으로 그렇게 통증을 느끼세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밤이면 그렇게 아프시더라고요. 낮엔 또 괜찮으세요. 꼭 전화드리면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저는 참아내실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잘 주무시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것 같다고 막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이해가 다 안 됐었고 엄마한테 하는 말들이 되게 그냥 엄마 마음에 닿지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내가 엄마 마음을 알 수 없구나. 진짜 알 수 없구나. 또 나도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지만 아주 깊은 것까지는 알 수 없겠구나. 그 누구도. 결국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분을 또 찾게 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절대적인 외로움은 그냥 뭐랄까 약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같은.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거를 채워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는 지금은 그냥 맛보기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애매모호한 상태를 계속 약간 짊어지고 가는 거. 내가 완전히 누군가로부터 공감받을 수 없다는.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체로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목소리,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임재의 느낌을 느낀다 해도 사실 그건 되게 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를 짊어지고 가는 게 그래서 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수 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진짜 이분 말씀대로 착각인 거고 거기서 그냥 차라리 빨리 자유로워질 때
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53페이지에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다.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고 네. 사실은 여기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어떤 스토리로 만드느냐 혹은 어떤 스토리로 해석하느냐 평생 나는 고생만 하고 살았어. 나는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버리면 그냥 되게 약간 불행하기만 한 거고 그렇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거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런 럭셔리한 삶이 되는 건데 그것 역시 또 거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럭셔리죠. 스토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리텔링 그게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 잣대가 된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큰 집을 갖고 있느냐, 뭐 학벌이 어떠냐,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주 살면서 지냈던 스토리. 그러면 우리는 다 스토리텔러인데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도 해주고 딴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 스토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내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스토리는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엄마 먹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엄마 먹고 싶은 게 없어. 뭐든지 다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딱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자기 주장을 할 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겠어. 오늘은 국수가 먹고 싶어. 오늘은 밥이 먹고 싶어. 이 정도를 막 하면서 결정하고 거길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왔을 때 아무거나 한 끼를 때운 게 아니라 생각했고 가서 먹었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되게 맛있었어. 아니 여기는 진짜 맛이 없었어. 그런 어떤 스토리가 생기니까 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되게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뭔가의 꿈씨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찾아주는 역할도 누군가 필요할 것 같고 자기가 자각하면 소리를 낼 텐데 자기 소리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너 존재했어? 너답게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맞아요. 예. 그러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들을 만큼 네.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스토리가 제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좀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분들은 그 예전에 고생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냥 그 고생했었던 내가 일사후퇴 때 뭐 너희 애비를 등에다 업고 네. 사실 굉장히 그 분의 전체 인생에서 아주 한 부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그 인생은 한 커트 한 커트가 연결된 것이다라고 한 것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그냥 그 우리 인생의 전체를 조금 이렇게 비슷한 비중으로 바라봐 줄 수만 있어도 그래도 스토리가 되게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좀 극적인 거, 주로 힘들었던 거,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스토리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닐까. 너무 빨리 잘 잊어버려요. 맞아요. 정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일기를 좀 쓰면서 기록을 하루하루 그 한 컷 한 컷 그 프레임을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일기 쓰고 있는데 좀 더 부지런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근데 뭐 고생했던 이런 시간이 아니고 너무 좋으셨던 첫애 낳아서 그 기쁨 저 와. 말고요. 그 사남매가 있는데 첫애 낳았을 때 그 기쁨 걔가 처음 걸었을 때 걔 데리고 어디 나들이 가는데 우와. 차 안에서 오줌 마렵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눈치 보이는데 기사한테 얘기해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와. 했던 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막 아기가 그랬던 거를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 우리 큰언니인데 그 얘기를 너무 해맑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한 10번도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분에 대한 사랑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우리 자식된 돌인 거죠. 그래요? 아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아기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얼마나 예뻤으면 걔를 데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는 거. 그게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방송을 하러 나왔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그렇게 알아드리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별일은 아니었는데 데이케어 센터에 가시던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 센터를 알아봐 드리고 세팅한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가시자 안 가신다 뭐 이러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안 가신다고 말씀을 제가 센터에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권한 건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오늘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소리나 되게 또랑또랑 하셨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싫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또 다른 것들 한번 계획해 보고요.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제 왔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늘로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아마 또 이 마지막 수업 이어령 선생님의 이 책을 읽는 중이라서 아마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책 읽어서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을 그래도 방송 때문에 완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읽을 수 있었던 거. 그냥 그 막 몸이 약해지면서 오는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또 미안함, 막 괜히 미안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진짜 혼자 느껴지시는 그 여기저기의 그 아픔 때문에 느끼시는 것들 다 얘기도 이젠 못 하시더라고요. 그 외로움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냥 그거를 정말 공감하거나 완전히 일치해서 함께하진 못하지만 예, 언제든지 이야기하실 때 들어드리고 원하실 때 그냥 옆에 있어드리는 거 그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게요. 이 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워낙 많은 키워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수천 개의 키워드랄까요?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키워드 중에서 나를 울리는 키워드가 굉장히 다르고 네. 그래서 뭐랄까 숨겨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책을 1년 뒤 혹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읽으면 아마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밑줄 치는 여기다 밑줄 왜 쳤어라거나 여기 이 중요한 말에 왜 밑줄이 안 쳐져 있어? 네. 라거나 예,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향하고 죽음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생을 이렇게 약간 되돌아보고 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그 긴 여정 속에 이 책이 뭐랄까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보물찾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죠. 프롤로그에 보면 이 김지수 씨가 이렇게 적었는데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고 했다. 정말 저희는 선물을 한 권 네. 받아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어령 선생님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스토리텔러이기 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의 아버지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세대가 또 부모님 세대에게 거꾸로 드리는 네. 그런 선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헬렌님 생각도 좀 이렇게 났던 게 심리에 대해서도 맞아요.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 맞아요. 불효자라든가 네. 무슨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 가족은 오히려 더 문제인 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와닿았죠. 아 정말 그럼요. 그래요? 네네네네. 그 얘기를 지금 안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약간 좀 전문적인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어떤 반짝반짝하는 보물을 찾게 되는지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저한테 눈에 더 들어왔고 약간 내 생각이 맞았어. 약간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했다니 약간 명쾌하게 그런 거. 정리를. 네. 저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여쭤보고 말을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이렇게 좋은 책에서 해주시다니 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죠. 모범생만 있는 가정, 효자만 있는 가정보다 탕자가 안에 끼어 있다든가 문제거리가 있는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끈끈하고 네. 이런 얘기 하시길래 아니 그런 가정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가정인데. 근데 저는 그런 가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그거는 아까도 그 척한다, 네. 위선이다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척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를 뭐랄까 보려고 하지 않는 그냥 저 가정은 모든 게 다 훌륭하잖아 라고만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만 하는.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다.
네. 우리 집의 문제거리도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네요. 그러게요. 여기 선생님 말씀 중에 인터뷰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31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 제일 처음 시작하는데도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네. 선물이라면 누군가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은 걸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받은 건데 나한테 있는 내가 받은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거 받은 거 뭔지 잘 풀어보고 잘 써야지. 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딱 요 구절을 인스타에서 봤었던 네. 거였거든요. 이 책에 대한 네. 광고에서. 정말 이 문구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울림을 주는 그다음에 엄청나게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문구였어요. 모든 게 다 선물이었다. 사실 제가 가진 거나 저의 어떤 히스토리나 그것도 선물이야? 라고 사실은 생각할 것들 있잖아요. 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들은. 왜 내가 그런 뭐 가정에서 태어났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물이다. 근데 뭐 지금 꼼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는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잘 풀어보고 정말 잘 쓰고 그랬을 때 선물을 준 사람이 되게 기뻐하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물을 기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은사라는 말로 성경이나 이제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기프트, 은사 그거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사실은 그냥 있으면 모르거든요. 자꾸 써봐야 내가 은사가 이거구나 이걸 잘하는구나 알게 되고 그러면 나 이걸 더 개발할 거야. 더 잘 열심히 연마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여유가 생기면 내 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프트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걸 알아채고 잘 연마해서 더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 일이라면 이 이어령 선생님은 말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충분히 우리한테 나눠주시고 네. 본인은 돌아가셨지만 더 많이 말들이 남아있으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정말 그분답게 존재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그 기프트를 네, 개발하고 그거를 또 선하게 쓰고 하는 그게 또 우리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으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나눔 소감 어떤지 한마디씩 하고 우리 인사 나눌까요? 저는 제가 좀 메마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저를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약간 봄비 같다? 네, 요즘 비가 안 와서 문제인데 지금 같은 때의 비가 얼마나 그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데 이 선생님이 남기셨던 것처럼 이렇게 책을 남기는 건 저한테 뭐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는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약간은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일기처럼 그냥 나의 소소한 일상을 그렇게 적어서 한번 공개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게 되네요. 저는 저답게 존재하는 것, 지금까지 있었던 저의 모든 삶의 뭐 아픔, 어둠 이런 부분도 느끼는 외로움 이런 것들 모든 거 다 뭉뚱그려진 나답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같이 해서 어떠셨나요?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